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엇갈린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으로 출발했었는데 코스피는 현재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셀코리아 지속되고 있고요. 코스피 안에서 매도 우위로 현재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코스닥 안에서 오늘 알테오젠이 9% 넘게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빅 이벤트 중에 FOMC 지났고 대선 지났고 이제 중국 전인대 상무위 폐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 내놓을 경기 부양책의 규모인데 중국으로서는 피하고 싶었던 트럼프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양책 규모를 얼마나 확대할지가 또 우리 이번 주 시장의 관전 포인트로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중국 지수는 소폭의 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관련 동향 잘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 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한국 시장은 길을 잃은 듯한 모습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는 기업들,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만 선별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 이외의 업종들 대체적으로 하락세를 현재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FOMC가 끝나면은 그래도 좀 시장은 나아지겠지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빅 이벤트가 지나가더라도 크게 영향은 없는 듯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는 그래도 매크로 이벤트 자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의 시그널은 FOMC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나온 FOMC 결과였기 때문에 특히나 시장에서는 긴장을 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11월 FOMC에서는 25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다라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왈가왈부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FOMC는 크게 영향은 없었지만 다만 금리 결정이 앞으로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감은 나오긴 했습니다. 일단 결과만 봤을 때는요. 전체 금리는 4.5에서 4.75%로 낮아졌습니다. 9월 달과 비교하면은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가 된 거고요. 그리고 지난 9월에는 또 50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단행된 바 있습니다. 이번 해 들어서 이제 75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 건데요. 시장에서는 걱정을 했습니다. 노동시장이 너무 안 좋고 인플레이션이 잘 꺾이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막상 괜찮았습니다. 9월에 성명서에서도 약간의 변경이 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즈드라는 완화됐다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함께 보시면요. 이전에는 이즈드라는 단어가 없었지만은 이번에는 나오게 됐고요. 또 슬로우드, 둔화라는 단어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없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9월과 11월의 FOMC 성명서 차이를 한눈에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앞서서 9월에서는 고용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실업률도 상승했으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고러한 의견이 나왔고요. 이번 11월에는 고용 상황이 전반적으로 완화된 가운데 실업률도 상승했으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단어의 차이는 둔화와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9월보다는 11월의 고용시장이 더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는 2% 목표 달성에 추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성명서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이상합니다. 보시다시피 물가는 2% 목표 달성에 진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9월과 11월의 차이를 보시면요. 9월에는 추가 진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1월에는 추가라는 단어가 없어졌습니다. 이 문구만 봤을 때는 9월에 인플레이션이 더 잘 잡혔나? 11월에는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히고 있나?
라는 우려감을 좀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은 파월 의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매파적으로 변한 건 아니고 어떠한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 됐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물가도 잘 잡히고 있고 고용도 괜찮구나. 그리고 실업률도 그렇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구나라고 안도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밤 증시 3대 지수가 안도 랠리를 펼친 건데요. 그렇다면 파월 의장은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파월 의장이 어떻게 이야기할지가 가장 궁금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긴장도 했었는데 차례대로 만나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짐작하거나 추측하거나 가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고 하면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고 나서 시장은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현재 내놓는 정책들, 공약들이 모두 다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정책들입니다.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당연히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와 관련된 어떠한 좀 코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오르게 된다면은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더뎌지지 않을까는 그런 우려감이 나왔는데 파월 의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앞으로 경제에 대해서 쉽게 예단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금리 정책이 쉽게 바뀌지는 않겠구나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또 두 번째 의견 만나보시면요. 단기적으로는 미국 대선 결과는 페드 정책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트럼프 이 대통령 당선인에 따라서 앞으로 정책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마지막입니다.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또 환호를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만약 트럼프 당선인이 사임을 요청한다면 사임을 할 거냐라고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기자가 자기는 폴리티코 기자인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임을 요청을 하게 된다면 본인이 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주 단호하게 NO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자 다시 한번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건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일기 때 이미 파월 의장의 정책들을 들고 매서운 아주 비판을 한 바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발언들이 시장에는 안도 랠리를 가져다 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증권가의 반응은 어땠을까?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FOMC가 진행되기 전에 두 가지 포인트가 굉장히 불확실했던 포인트로 지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통화 정책 스탠스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파월 의장의 거취가 걱정거리였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어떠한 좀 스탠스를 취해서 파월 의장이 변경되거나 조금 관련된 어떠한 인사가 변경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정책도 역시나 마찬가지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나왔습니다만은 이에 대해서 페드는 아주 단호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전보다 강화된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이전에는 노동시장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떤 것 하나든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의견들을 낸 바 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스탠스를 보여줬습니다. 듀얼 맨데이트, 노동과 인플레이션 모두 다 잘 잡히고 있다. 이런 자신감을 다시 한번 피력하기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여전히 9월에 닷플럭 궤적의 기본 시나리오는 계속해서 지켜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이 회의마다 계속해서 25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왔고요. 2020년 5월에 임기 만료까지는 의장직이 수행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이 함께 나온 겁니다. 삼성증권 측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슷한 커멘트를 내놓았는데 내년 3월까지 연속적으로 25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가 인하가 단행이 될 것이고 6월부터는 분기별로 1회씩 인하를 해서 12월에는 총 금리 수준이 3.25%대까지 내려갈 것이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만 삼성증권 측에서는요. 11월 기자회견에서 얻은 안도는 길어야지 1에서 2개월 정도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전망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취임을 하게 돼서 새로운 정책들이 만약에 발표가 된다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이러한 커멘트들이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앞으로 금리 정책들 여전히 중요한 변수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에 관련해서 어떠한 정책 금리가 나오는지 함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늘의 시그널을 이렇게 만나봤고요. 오늘 또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헤드라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종목별로는 어떤 시그널 보내주고 있을까요? 종목 시그널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4가지 헤드라인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SK하이닉스 소식입니다. 미국의 기술주에서 훈풍이 불어준 가운데 오늘 20만 닉스를 탈환해서 20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로 엔비디아 등 기술주가 급등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엔비디아가 뉴욕 증시에서 처음으로 시가총액 3조 6천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인공지능 AI 분야의 열기에 힘입어서 SK하이닉스의 주가도 9거래일 만에 20만 닉스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불안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인의 예고한 대로 반도체 지원법인 칩스법의 지원 조항을 수정하게 된다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받는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SK하이닉스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볼까요? KTNG 소식입니다.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깜짝 주주 환원 정책도 내놨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KTNG의 3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를 9.2% 상회하게 됐고요. 또 2027년까지 1조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고 2조 4천억 원 규모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부동산과 금융 자산 등 비핵심 자산 구조 개편을 통해서 추가적인 주주 환원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자기 자본이익률 ROE의 경우에도 1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목표를 전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관심을 끌고 있고요. 이에 따라 오늘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 일제히 상향하는 리포트들을 많이금 내놓고 있습니다. IM증권이 14만 원에서 15만 원,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각각 목표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크래프톤인 4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세론 뉴스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크래프톤이 연결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3,24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나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컨센서스도 27%나 상회한 결과치를 내놨습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도 크래프톤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목표 주가를 대거 상향 조정했는데요. 그러나 오늘 장 초반부터 실적을 확인한 투자자들이 오히려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주가는 내림세를 걷고 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 볼까요? 한화오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 당선인이 조선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요청을 했다. 이 말 한마디에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미국의 조선업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 알려졌죠. 증권가에서는 이제 내년에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통 에너지 중심의 정책이 국내 조선업계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오션은 해양 방산 부문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죠. 미국 필리 조선소 지분 인수와 미 해군의 MRO, 보수 수리 정비 등 적극적인 투자와 사업 확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기대된다는 분석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헤드라인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더 자세한 투자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 장창민 파트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헤드라인들 중에서 SK하이닉스 꼽아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SK하이닉스는 무엇보다 삼성전자와는 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한데요. 일단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9월에 이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하기로 했었습니다. 기준 5%에서 4.75%로 결정하면서 4년 만에 B컷을 단행한 이후에 추가로 기준금리를 내리게 된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도 하면서 기술주들이 많이 상승하기도 했지만 기준금리 인하로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승을 했었는데 어저께 정규장 마감에서 최고가를 달성하기도 했고 이외에 애플, TSMC,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도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SK하이닉스 또한 이런 기술주들의 못지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는 좀 추세가 사뭇 다른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HBM에 있습니다. HBM은 고대역폭 메모리로 하이닉스는 HBM 생산 능력을 올해보다 40% 이상 끌어올릴 것이라고 좀 발표를 했었습니다. 인공지능 메모리의 핵심으로 불리고 있는 HBM 분야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인 것인데요. 최근에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 같은 연산 장치 바로 옆에서 높은 용량하고 빠른 속도로 데이터 연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업계에서도 계속해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도 연일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이 모습을 따라가는 하이닉스이기도 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하이닉스의 HBM 사업 의존도가 좀 높아질수록 DRAM 시장 전반에서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적절한 웨이퍼 생산 분배가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글로벌 시장 분위기에 역행하기보다는 그 분위기에 맞추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HBM 관련된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테크윙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테크윙은 반도체 테스트 검사 장비를 개발하고 출시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HBM 검사 장비인 큐브 프로브를 고객사에 입고하고 있고 4분기에는 정식 구매 주문을 받아서 입고할 전망으로 좀 알려져 있다 보니까 대표적인 수혜주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와 또 수혜받을 수 있는 관련주까지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5장에서 또 따로 공략주로 보고 계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다른 종목들도 좋지만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바이오 솔루션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어제 시장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좀 약한 흐름을 보이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6개월 만에 다시 18,000원을 뚫어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살짝 좀 낮아진 상태이긴 하지만 최근 이슈로는 지난 10월에 아시안 연골 및 골 관절염 컨퍼런스에 참가해서 유일하게 구조 발표를 했었습니다. 무릎 연골인 초자연골의 펠렛 방식의 배양 그리고 이식을 통한 연골의 재생 효과에 대해서 발표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게다가 지난 10월 중순에는 식약처로부터 피부 및 각막 자극 시험에 대한 GLP 우수 실험실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 인증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덕분에 인체 조직 모델 판매뿐만 아니라 동물 대체 시험, 비임상 시험 수탁인 CRO도 가능해지게 됐는데요. 이로써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안전성 평가 분야로 사업 영역을 좀 확대하고 있어서 좀 수혜가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이오 솔루션의 무릎 연골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카티라이프를 도입한 병원에서는 환자의 재활이 빨라졌다는 소식도 전해졌었습니다. 해당 병원의 원장님께서는 뼈에 구멍을 뚫지 않아 손상 이전 상태와 비슷하게 재생이 가능하다고도 전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랜만에 18,000원대의 매물대를 뚫어주면서 바이오 솔루션의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부터 18,000원 수준까지 좀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9,800원, 손절가는 17,050원으로 잡고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데일리 파트너 장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오 솔루션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선택을 내리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들이 코스피 안에서 사고 팔고 있는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를 코스피 안에서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LG에너지솔루션, 세 번째로는 LNF인데요. 낙폭이 과대됐다라는 평가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저점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KTNG, 다섯 번째로는 유한양행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파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로는 삼성 SDI, 두 번째로는 크래프톤, 세 번째로는 삼성전자, 네 번째로는 금호석유, 다섯 번째로는 CS윈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LNF와 LG에너지솔루션은 사지만은 삼성 SDI는 매도하고 있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자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크래프톤 오늘 어떠한 이슈가 있었을까요? 함께 자세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래프톤은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누적 매출이 2조 원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3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7,993억 원대로 집계가 됐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3천억 원대로 집계가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성장을 했습니다. 먼저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9.7%, 그리고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71.4% 넘게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IP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매출이 성장했다라고 평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사실 크래프톤은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매집을 하던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모습 현재 확인되고 있고요. 8% 넘게 내리면서 32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네, 함께 만나보시면은 오늘 VT 5번째로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4번째로는 리가켄바이오, 3번째로는 에코프로, 2번째로는 에코프로 BM, 첫 번째로는 알테오젠 현재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1시쯤에 기술 계약 체결에 대한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강력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5번째로는 SG, 4번째로는 JYP 엔터, 3번째로는 클래시스, 2번째로는 대주전자재료, 첫 번째로는 원익 IPS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한국항공우주를 5번째로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4번째로는 LG 엔솔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3번째로는 한화시스템, 2번째로는 SK하이닉스,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만 사지만은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사들이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5번째로는 포스코홀딩스, 4번째로는 이수페타시스, 3번째로는 CS윈드, 2번째로는 한국콜마, 첫 번째로는 HD 현대마리솔루션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은 어떨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째로는 테크윙 이름 올리고 있고요. 4번째로는 성우, 3번째로는 휴젤, 2번째로는 실리콘2, 첫 번째로는 펩트론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들을 담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알테오젠 1시 20분을 기점으로 했을 때 외국인은 사들이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현재 매도하고 있는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4번째로는 삼천당제약, 3번째로는 파마리서치, 2번째로는 리가켄바이오, 첫 번째로는 에어레인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에어레인 어떠한 이슈가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장한 신규 상장주입니다. 기체분리막 솔루션 전문 기업인데요. 질소, 메탄, 그리고 이산화탄소 기체를 분류하는 기술을 보유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공모가는요, 희망범위 3단인 2만 3천 원대로 확정이 됐고요. 증거금은 1조 4천억 원 넘게 모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가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9% 넘게 하락하면서 16,29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장중한 때는 19,0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주가는 좀 밀려 내려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어레인 주가 흐름 함께 만나보고 왔고요.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들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신포 박근호 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석유. 네. 주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실적 이슈도 있고 트럼프노믹스 우려도 받아가고 있어요. 기왕이면 좀 주가가 올라가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네. 오늘 금호석유 하락을 보면서 상당히 좀 약간 뭐 개인적으로는 약간 너무 좀 오버한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금호석유화학이 이제 비교되는 그룹이 LG화학,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이런 그룹들이랑 좀 약간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 다른 기업들은 뭐 지금 다 적자 쪽에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데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실적이 엄청 잘 나와서 3분기까지 그 실적이 이연이 돼서 굉장히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연결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절반밖에 안 나왔죠. 그래서 오늘 급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제가 이제 금호석유화학이 오늘 왜 다른 화학주들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은 전기차 쪽에 어떤 그 발을 좀 담그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금호석유화학이 다른 이제 뭐 트럼프와 관련돼서 전기차 쪽의 시장이 좀 약간 위축이 될 것이다. 그것과 연관돼서 이제 금호석유화학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금호석유화학, 다른 뭐 석유화학 업종들이 반등을 주려고 하는 어떤 계기가 필요할 텐데
아직은 좀 발표가 안 되고 있죠. 오늘 이제 오후권에서 발표를 한다라고 해서 지금 시장에서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고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중국 전인대 결과죠. 일단 오늘 중국 증시도 뭐 소폭 좀 약보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몇 시에 발표된다라고까지는 이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철강, 화학 쪽들 이제 물론 뭐 지금 중국에서도 철강, 화학이 재고가 엄청 많이 남아 있고 본인들의 어떤 기업으로도 본인들의 캐파를 다 사용하고 있는 만큼 뭐 중국이 경기가 성장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쪽에서 과거처럼 뭐 중국 관련주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화학, 철강을 들었던 것처럼 많이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어떤 석유화학주들의 좀 그 바닥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상승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제일 처음에 나와야 되는 전제 조건은 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중국 전인대 쪽에 어떤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으니까 조금 더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큰 거를 발표하길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금호석유화학 저는 지금 오늘 하락은 오히려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가격을 주는 어떤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네요. 금호석유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도 오늘 좀 소폭의 약세를 네.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관련 우려감 여기도 나타나고 있어요. 또 이런 걸 대비해서 뭐 메타 플랜트 그쵸. 현대차 네. 공장 가동한다라는 이야기도 하던데 현대차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너무 삼성전자만 걱정을 하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는 현대자동차가 떨어지는 기간은 훨씬 더 길거든요. 떨어지는 폭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분석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현대자동차가 2010년도 전후에서 연간 영업이익이 3조 원이 채 안 나왔었어요. 2조 원대 후반 뭐 이렇게 3조 원 내외 나왔었는데 네. 지금 현대자동차는 분기별로 3조 원 이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주가가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한 10몇 년 전이랑. 현대자동차 요즘 뉴스 보면은 이제 뭐 전 세계 완성차 업체 테슬라는 당연히 제외를 시키고 도요타 그다음에 폭스바겐, 현대차 이제 도요타, 현대차가 이제 전 세계 2위를 이제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뭐 시가총액만 비교를 하면 사실 뭐 도요타는 삼성전자와 시가총액이 비슷하니까 비교 대상이 아니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그 영업이익은 현대차가 따라잡았죠. 판매 대수는 매출은 좀 약간 딸렸지만 그만큼 장사를 잘했다는 뜻이 될 텐데 폭스바겐은 지금 70조 원대, 현대차가 지금 42조 원인데 이런 거 봤을 때 저는 지금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지금 올해 주가는 별로 안 좋거든요. 도요타도 마찬가지고 폭스바겐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올해 주가는 굉장히 안 좋은데 일단 하반기만 본다라고 하면은 그렇지만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과거에 굉장히 큰 어떤 매출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현대자동차는 지금 뭐 10몇 년 전 주가와 크게 다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관련돼서 현대자동차에 우려감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말이 안 되냐면 IRA로 인해서 보조금이 뭐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축소될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보조금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거의 못 받았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거의 못 받았는데 뭐 보조금이 축소돼서 현대자동차가 어떤 피해를 볼 일은 없겠죠. 그 다음에 어떤 보편 관세, 중국에 뭐 부여하는 상계 관세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관세가 높아지는 거.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이제 기존에 있던 엘라바마 공장과 지금 이제 기아자동차 같이 쓰는 거죠. 그 메타플랜트 조지아에 있는 이 두 공장에서 현대자동차가 처리를 할 수 있는 캐파가 100만 대가 넘기 때문에 이 관세와 관련돼서는 사실 현대자동차 기사로 나오는 게 사실 그냥 어떤 팩트 체크를 하고 기사를 쓰시는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최소한 미국에 있어서만큼은 현대자동차가 안에서 할 수 있는 판매될 수 있는 부분들을 거의 다 캐파를 완성을 해놨기 때문에 네. 메타플랜트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뭐 거의 이제 기후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또 인도 주식에 상장한 이슈도 있는데 네. 이 이야기는 요즘은 조금 잠잠해진 것 같네요.
기업에는 도움이 됐지만 주가에는 도움이 1도 안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맞는 표현이겠죠. 근데 그게 뭐 언젠가는 이제 도움이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인도 주식시장이 지금 전 세계에서 4등이에요. 4등. 네, 1등이 이제 미국이고 2등이 중국이고 규모로 봤을 때 일본이 3등이고 이제 4등이 인도 시장인데 네. 일단 우리 그 뭐 앵커께서도 마찬가지긴 하겠습니다만은 차는 그 어떤 성능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얘기하는 하차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차감. 네, 어떤 차에서 내리느냐에 네. 따라서 주위의 시선이 달라지죠. 근데 네. 이게 이제 지금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 4위 주식시장에 지금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한 40등 정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인도 주식시장도 굉장히 큰 기업들이 완전 100조 원 이상 되는 기업들이 뭐 한 4-5개나 있고 굉장히 좀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주식시장 중에 하나인데 현대자동차가 여기에서 뭐 물론 지금은 판매 대수로 2등이라고 하긴 합니다만은 이 인도 주식시장에서 이제 순위를 높여서 사람들이 와 현대차 인도 시장에서 굉장히 좀 너무 사고 싶은 주식이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자동차 입장에서는 또 하차감까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됐는데 주가에만 지금 적용이 안 된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저는 현대자동차의 지금 가격, 글쎄요, 뭐 삼성전자를 봤을 때 도대체 뭐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냐, 왜 떨어지는 거냐, 뭐 실적이라도 뭐 삼성전자는 별로 좋지 않게 나왔으니까. 근데 현대자동차는 솔직히 수급 위에는 지금 나쁜 게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가를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실적이다라고 하면 글쎄요,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뭐 현대자동차 가격으로 보면 좀 메리트가 굉장히 크지만 시장에서 어떤 그 현대자동차를 걱정하는 거는 제가 이제 뭐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좀 기우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트럼프 관련해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까요? 더본 코리아 들고 오셨네요. 이번 주에 상장을 했어요. 좀 늦었죠. 네, 원래 그저께 3일째 됐는데 네, 말씀을 좀 드려야 하루 되는데. 이틀 잘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오늘 좀 내리네요. 그래도 아직은 뭐 공모가 위에를 위치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보통 뭐 필수 소비재라는 것과 선택 소비자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필수 소비재라는 것은 우리가 뭐 벗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옷이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수 소비재가 될 텐데 더본 코리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사업 자체가 선택 소비재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우리 앵커께서는 커피를 하루에 몇 잔 드세요? 한 잔? 네. 꼭 드시죠? 근데 안 먹는 날도 저는 있는데 뭐 요즘 네. 현대인들은 뭐 꼭 먹죠, 사실. 그러면 커피가 사실 필수 소비재로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렇죠. 성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근데 이제 더본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교 그룹군들이 있잖아요.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앞서서 뭐 폭스바겐과 비교를 한다든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마이크론과 비교를 한다든가 그런 비교 군들이 있는데 더본 코리아가 그 상장했을 때 이제 비교 그룹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제 교촌, F&B, 그 다음에 SPC 삼립 정도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앞서서 얘기한 두 그룹들보다 시가총액이 지금 더 크죠. 사실 교촌이랑은 어떤 매출이나 실질적인 부분이 거의 좀 약간 비교를 할 수 있는 정도 부분입니다. 근데 훨씬 더 높고 매출만 비교한다라고 하면 더본 코리아는 삼립이랑 SPC 삼립이랑 뭐 비교 대상군은 아닌데 SPC 삼립은 시가총액 저 밑에 있죠. 그럼 시장에서 더본 코리아를 보는 시선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앞서서 제가 이제 그 필수 소비재와 선택 소비재를 왜 얘기를 했냐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사실 선택 소비재는 좀 약간 시장에서 보는 시선이 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필수 소비재는 이제 경기만 좋아지면 뭐 사실 특별한 일 없으면 이제 기업 자체도 같이 성장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시장에서 보는 시선들이 좀 지금 상황에서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더본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상장할 때 주관사, 그다음에 더본 코리아 같은 상장사가 있는데 굉장히 좀 약간 줄다리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 상장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높게 상장을 하려고 하고 주관사 같은 경우는 너무 높게 하면 이게 흥행이라는 게 안 되니까 우리가 보통 몇 대 몇 이렇게 얘기하듯이 흥행이라는 게 안 되니까 적당 선에서 이제 가격을 정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지금 상장할 때 가격은 본질 가치보다 약간은 좀 높게 쳐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올해 아마 여러분들이 그 상장한 주식들 보면 공모가 위에 있는 주식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올해 뭐 주식 시장이 좀 안 좋긴 해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더본 코리아 같은 경우도 약간의 좀 그 상장 직전에 어떤 흑백 요리사로 인한 어떤 흥행, 그 다음에 기존의 영업이익이 상장할 때 갑자기 좀 약간 좋아졌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상장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긴 한데, 아무튼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그 공모주들의 자체가 이제 흐름이 좋지도 않고, 더본 코리아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좀 안 좋을 때 이 선택 소비재 같은 경우는 좀 좋기가 굉장히 좀 약간 힘들다. 그 다음에 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더본 코리아 매출의 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치열하죠.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어떤 평균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조금 지금 상황에서 좀 좋게 보긴 힘들고, 앞으로 이제 M&A를 위해서 그 상장을 해서 생긴 자금들을 M&A에 쓰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어떠한 기업들을 M&A를 하는지는 좀 약간 숙제로 우리가 더본 코리아에 좀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증시에 입성하는 기업들의 상장 첫날부터 급락하는 사례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더본 코리아는 그래도 첫날 좀 선방해 주는구나 라면서 지켜봤는데, 오늘 이제 셋째 날에 하락한 것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 연도에 워낙 또 시장이 안 좋기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준의 스몰캡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의 서울금융센터 김동준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스몰캡 기업은 어떠한 기업입니까? 예, 슈프리마입니다. AI 실적주라고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24년은 사상 처음으로 외형이 1,000억을 돌파하면서 영업이익률도 재차 20%를 넘어가면서 실적을 겸비한 AI 보안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AI 보안주. 아마 이제 또 최근 들어서 AI 소프트웨어 쪽 보안 쪽 많이 올라오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가지실 만한 기업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기업은 어떠한 기업입니까? 예, 사실 이제 원래 슈프리마가 2000년에 설립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2015년 말에 이제 존속법인인 슈프리마 HQ, 지금 지주회사죠. 여기에서 인적 분할 형태로 설립이 됐으니까 실제적으로는 만 9년 된 회사다, 이렇게 봅니다. 자, 슈프리마라는 사명, 또 브랜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문을 통과하는 출입 시스템을 보다 보면은 슈프리마라는 브랜드가 써져 있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가 있고요. 사명의 유래는 슈프리멈이라는 수학적 용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문과 영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문 정보를 수학적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정확도를 계산을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인식 실패율,
본인 거부율, 이런 에러 측면에서 보면은 경쟁 업체 대비 전 세계적으로 탁월하게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미 사명에 맞는, 걸맞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도 바이오 인식의 글로벌 점유율이 1위 업체고요. 출입 보안 리더도 중국의 GK 테코라는 회사를 제외하면은 스웨덴의 아사 아블로이에 이어서 2위 업체입니다. 전 세계 140개국 10억 명 이상이 사용을 하고 있고 해외 매출 비중은 83%입니다. 북미가 가장 높고 다음에 유럽, 아시아 그리고 중동 이게 순위 되겠습니다. 매출 비중 간단히 살펴보면 통합 보안 시스템이 전체의 80%, 그리고 바이오 인식 솔루션이 12%, 그리고 영역 외가 이제 8%인데 바이오 인식 수단별로 한번 살펴봤더니 24년에는 얼굴이 44%입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그래서 드디어 지문을 넘어서서 얼굴 분야 인식이 가장 높아졌고 지문이 35%, 그리고 카드 분야가 21% 정도 수준입니다. 슈프리마라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법한 그러한 기업인데 바이오 인식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20%대의 영업 이익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실적이 잘 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좀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우선 이제 먼저 강조하고 싶은 분야는 이제 AI 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20년에 자체 기술로 AI 딥러닝을 적용한 제품을 20년부터 출시를 해서 20년에는 단말 분야 중에서 AI 적용 제품 매출 비중이 차지하는 게 7%였지만은 23년에 38%까지 높아졌고 금년 상반기 기준 44%, 그리고 연말쯤에는 40% 후반대, 25년부터는 50%를 넘어서면서 AI를 통해서 실적을 실현하고 있는 업체다는 측면입니다. 또 이 분야에서는 두 가지의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센터입니다. AI가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에는 전력의 블랙홀을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끌어들이면서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1등, 2등, 7등 업체를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AI 붐에 따라서 IDC 증설에 대한 대표적인 수혜다 하는 측면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금년 10월 달에 W3라는 제품을 신제품으로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가성비가 탁월한 제품이기 때문에 25년부터는 매출 기여도가 커질 거다 하는 측면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클라우드 관련 쪽인데요. 클루라는 서비스를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출입인증 서비스로 해가지고 월정액을 그래서 구독형으로 받는 구도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런칭을 했고 25년부터는 글로벌 확장이 가시화됩니다. 요약하자면 AI는 얼굴 3개, 지문 1개의 제품이 있고 25년부터는 단말 기준 매출이 50%를 넘어서면서 AI를 통해서 실적이 실제로 나타나고 가속화될 기업입니다. 실적 가속화라는 그 포인트가 아주 깊게 짚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슈프리마가 M&A 이슈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슈는 어떤 이슈입니까? 예, 이제 대규모 현금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쓸 것인가? 성장 기업이 배당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상당히 궁금했던 사항인데 이 슈프리마가 드디어 이제 M&A 시장에 뛰어들 계획, 그래서 M&A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M&A를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슈프리마가 하고 있는 사업의 밸류 체인하고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지금 바이오 인식 리더 분야의 1등이지만 시장 규모가 7천억입니다. 또 출입 보안 리더 중국 업체를 제외하고는 2위 업체지만 시장 규모가 1조 7천억으로 지금보다 2.4배가 좀 높습니다. 또 출입 보안 시스템은 이 리더의 또 3배가 되는 규모, 전체적으로 물리 보안은 다시 이 출입 보안 시스템의 24배가 되는 135조이기 때문에 큰 시장을 가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요소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를 M&A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M&A를 검토하고 다양한 업체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과가 가시화가 된다면 대규모 현금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가시화가 된다면
매출을 확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큰 시장을 향해서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서 슈프리마의 M&A 성사 여부는 모멘텀 측면에서 중요하게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네, M&A 이슈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기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M&A를 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앞으로 M&A 이슈가 또 시장에서 어떠한 모멘텀으로 받아들일지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실적을 좀 짚고 갈 텐데요. 실적이 잘 나오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실적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주가 반응은 뭐 더디지만 잘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실적이 분기 실적이 매분기 실적이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도 50주 최고가가 3만 원까지 이제 근접을 네. 했던 상황이긴 합니다. 우선 이제 9년 분할 설립돼서 9년 동안 실적을 살펴보면은 영업이익률이 계속 최고를 기록했던 데는 34%까지 기록했고 네. 20% 중반 정도를 기록하는 게 일상적이었는데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AI에 집중 투자를 하고 또 인건비, 뭐 급여도 많이 올려주고 R&D 비용도 많이 치르다 보니까 판관비 비중이 높아진 상황이 됐습니다. 2번 정도, 9번 정도 중에서 2번 정도가 10% 정도 후반이긴 하지만은 영업이익이 그렇고 나머지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높았었는데 드디어 이제 24년부터 다시 23년에 낮아진 영업이익률이 회복돼서 20%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23년에는 매출이 946억에 영업이익이 167억으로 17.6%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슈프리마는 매출 총이익률, 그러니까 만들어서 파는 이익률이 60% 정도가 넘는 회사이기 때문에 판관비 부담을 좀 상쇄해 줄 수 있는 매출이 된다고 하면은 대단히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입니다. 24년부터는 퀄컴의 지문인식, 퀄컴이 센서 업체인데 네. 여기에 이제 모듈을 납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갤럭시 S 시리즈나 또 A 시리즈 중에 하이 브랜드, 뭐 8 시리즈 이런 쪽에서 본다고 하면은 초음파식이고 이게 퀄컴인데 이 퀄컴의 로열티를 받고 있는 게 바로 슈프림하고 이걸 이제 24년부터 단가를 높였다 하는 측면이고 전체적으로 매출 규모가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구도다. 그러니까 24년에는 1,051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227억. 그래서 24년은 최초로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률은 21.6%가 될 것으로 보이고 25년에는 1,200억 정도에 274억 정도 영업이익. 그래서 22.8%. 그래서 이번은 과거에 2번 정도는 영업이익률이 10%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10%분은 보기 어렵다. 네. 계속 20%를 넘어서 우상향하는 쪽으로. 그래서 매출액도 수익성도 좋아지는 환경으로 가지 않을까. 이게 지금 슈프리마를 보는 실적입니다. 슈프리마 실적이 2024년에 이제 1,000억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고 내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000억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업이익률이 더 이상 10%대 후반이 아니라 20%대를 웃돌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실적 호조를 계속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주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1분기, 2분기,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도 반응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연초에 외국인들의 지분율은 4% 정도였는데 지금 11% 정도로 레벨업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주가도 3만 원까지 29,000원을 넘어서 근접을 한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주저앉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내 기관 중에 사모펀드가 매도를 지금 특히 11월 달부터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이제 매수에 좋은 기회로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슈프리마는 독자적으로 기술, 제품, 시장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따져보면은 글로벌 리더, 1등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생길 수가 있는데 하나는 북미 시장에서 우리 이제 중국이 CCTV 천국이다. 이렇게 보안도 이렇게 맞아요. 발달이 좀 돼 있고 저가돼 있는데 중국산의 보안 제품 규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뭐 특히 이제 간접적인 규제까지 감안하면 슈프리마가 수혜를 볼 기업이다 하는 측면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슈가 좀 주춤하지만 사우디의 네옴시티입니다. 네. 이미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에 초기적으로 다 인발부를 해가지고 보안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사우디 포함해서 중동, 아프리카
이런 쪽에 대단히 고성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 쪽에서 좋은 내용이 나온다면은 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M&A 이슈가 있다. 이런 측면입니다. 자,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24,000원 정도, 그러니까 3만 원에서 24,000원 정도로 낮아졌고 역사적 최고가는 뭐 48,000원이지만 그건 뭐 너무 높다 치고 지금 상황 봐서는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나 기대되는 흐름 여러 가지 감안하면 최고가를 52주 최고가는 충분히 뚫을 만하다 하는 생각인데 이게 지금 기관 역수급 때문에 주가는 밀리고 있다. 뭐 영원히 계속 기관이 매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 매도 시 주가 하락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봐는 그리고 AI하고 동행하는 실적주고 글로벌 플레이다. 수출 비중이 85%를 넘어가면서 좋은 환경이 24년에 이어서 25년에 슈프리마에 다가올 거다 하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슈프리마 일단 실적 호조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이 최근 들어서 약간 팔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실적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그래도 분명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입니다. 앞으로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늘려갈지 그리고 실적 성장세는 얼마나 나오게 될지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준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자칭 크립토 프레지던트, 암호화폐 대통령 트럼프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재당선됐습니다. 이에 따라 코인 대장주 비트코인의 가격도 역대 최대치를 재경신하면서 활짝 웃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도 급등하면서 비트코인 어느덧 글로벌 자산 시가총액 순위 9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알트코인들의 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솔라 같은 코인들의 시세도 함께 오르고 있고요. 특히 도지코인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당선의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또 집중하고 있는 코인이기도 하죠. 급등세를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인 업계 전반적으로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의 일거래 대금도 4배나 급증했습니다. 지난 3월에 2조 원 수준이었는데 4배나 급증해서 현재 8조 원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 트럼프는 5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지갑을 최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지난 7월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직접 연사로 올라서면서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 자산으로 국가 차원에서 매입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는 어떤 공약이 예상되고 있을까요?
일단 가상자산 관련해서 주요 공약으로 게리 겐슬러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을 해임할 것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 게리 겐슬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인물이죠. 적극적으로 규제 정책을 펼쳐왔는데 트럼프가 게리 겐슬러를 해고하게 된다면 대폭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코인 업계에는 큰 호재입니다. 특히 코인 업계에서는 게리 겐슬러의 코인 규제 정책이 시장의 불확실성과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해서 알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제한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새로운 SEC 위원장이 선임되게 된다면 알트코인의 가격 상승세에 반등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략적인 국가 비트코인 비축을 위해서 가상자산을 육성하고 대통령 산하 비트코인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라는 공약을 제시했고요. 중앙은행을 주도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취소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트럼프가 약속했던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 규제의 철폐입니다. 이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는 은행으로 하여금 가상자산의 거래를 금지하는 그런 규제인데요. 이 규제가 철폐되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가상자산의 유동성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가상자산이 상승세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앞으로 이러한 공약들이 실제로 실행이 될지 여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 여부에 따라서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동성에는 또 주의하시면서 투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업종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떠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주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주가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신고가 경신한 기업들도 많은 상황인데 더 간다 혹은 약간 멈춰설 것이다. 이 두 개 중에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범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그렇다면 박정식 파트너님은요? 네, 저도 뭐 더 간다지만 이미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아직 좀 덜 올라간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갖자. 네, 그런 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가긴 하겠지만은 덜 올라간 기업들이 앞으로 더 치고 올라올 거다. 지금 많이 올라간 기업들이 계속해서 치고 나가는 그러한 장세이기보다는 그 밑에 있는 뭐 두 번째, 세 번째 기업들이 더 앞으로는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범 대표님, 더 간다 이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뭐 아무래도 지금 이제 변압기라든가 송배전망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국내도 지금 이제 용인에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실제 지금 인프라가 제대로 잘 안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가 좀 더 발빠르게 좀 움직여야 되는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시장 쪽에서도 변압기라든가 송배전망에 대한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쪽으로 보게 되자면 지금 현재 뭐 원전도 많이 좀 원전에 대한 이슈들도 불가리아 얘기도 좀 나왔었고 그리고 최근에 뭐 체코 얘기도 좀 나왔지만 그 정도로 전력 수요에 대한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니즈는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송배전망에 대한 변압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쪽 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설치는 다 되어 있고 발전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도 송배전망이라든가 변압기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에게 지금 이제 공급이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뭐 그런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분명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 어느 정도 이런 쇼티지 현상이 2026년, 27년까지도 간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자면 앞으로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오늘도 뭐 주가가 강하게 좀 반등을 좀 줬습니다. LS라든가 LS일렉트릭이라든가 효성중공업이라든지 뭐 이런 쪽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뭐 일진전기, 뭐 재룡전기, 뭐 그리고 거기도 뭐 신일전기 여러 회사들의 움직임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뭐 대한전선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관련 종목들이
당분간 좀 쉬어갈 수는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합니다. 쉬어갈 수도 있겠지만 기본 베이스는 상승 쪽에 좀 베팅을 두고 계속해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탑픽 종목 있으신가요? 왜냐하면은 네네. 계속 가더라도 뭐 쉬어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데 그렇다면은 탑픽 종목으로 보시는 기업이 있으실까 궁금해요. 여기서는 이전에 HD 현대일렉트릭 가지고 나오셨고 LS 일렉트릭도 가지고 나오셨고. 네, 그죠? 그렇죠. 네. 네네. 저는 아직까지도 뭐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미국 쪽에 또 공장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지만 트럼프가 얘기하는 건 계속해서 이제 관세 부분입니다. 관세를 올리겠다는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미국에 생산 기지가 있다 보면 그 관세에서 좀 탈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영업이익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잘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HD 현대일렉트릭을 여러 번 가지고 나오셨고 그때 네네. 주가가 엄청나게 좀 조정을 받을 때였는데 박수근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시길래 대표님 괜찮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때 이후로 거의 주가가 50% 이상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 종목 그리고 실적 잘 나오는 업종을 보고 계시니까 전력주 계속해서 보고 계신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뭐 거의 의견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박성식 파트너님은요? 네, 일단 뭐 아직까지는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그리고 이제 AI 네. 혁명으로 인해서 이 데이터 센터 증설에 따른 이제 수요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네. 또 해외에서 이 국산 변압기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기술력과 효율성, 생산력까지 확보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러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뭐 가장 많이 이제 변압기를 이제 수출한 국가는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의 올해에만 2억 2,300만 달러 규모로 총 수출액의 한 33%에 육박할 정도로 수출을 하였고요. 그 다음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따라서 한 2억 300만 달러 정도, 30% 정도 수출량을 이제 확보를 하면서 이제 진출을 한 상황이고 또 이제 유럽 쪽에 이제 지속적으로 조금씩 매출이 이제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뭐 거의 이제 우리 국산 변압기를 이제 사들이지 않았던 노르웨이나 이제 핀란드 이런 북유럽 국가들이 올해 한 6천만 달러 이상 지금 사들인 상황이고요. 또 이제 유럽에서 국산을 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국도 전년 3,500만 달러보다 조금 더 늘어난 5,100만 달러 규모로 조금 이제 수출이 더 이제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 조금 많이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네옴시티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좀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로 좀 단일성으로 좀 많이 수출된 감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미국 쪽의 수출량이 내년부터는 조금 이제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동안에 좀 많이 부각받았던 종목들은 올해까지 조금 그 강세를 좀 이어가다가 내년도는 조금 꺾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쪽에서 그렇게 꺾인다라는 그 데이터가 나왔나요? 이게?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이제 관세 장벽을 조금 더 이제 올리게 된다면 관세. 그래도 조금 줄어들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도 수출량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프로젝트로 이제 많이 나갔지만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이 채워졌다면 그게 좀 확연하게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도 일정 부분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보았을 때 조금 이제 제한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왜냐면 이제 지금 현재 주도주보다는 이제 후발로 올라가는 실적 좋은 전력 기자재 쪽을 좀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주목을 받았던 종목보다는 아직 주목을 받지 못했던 기자재 쪽을 좀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다만 두 분의 의견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전력주, 특히나 오늘 시장에선 변압기 쪽이 꽤나 강력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미국 정부가 새롭게 들어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쪽으로 다시 한번 투자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미국 내에 있는 전력망은 굉장히 노후된 상황입니다. 실적이 뒷받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구조적으로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어떤 것들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용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미국 FOMC, 미국 대선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11월 FOMC는 큰 이변은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대체로 예상했던 대로 연준은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요. 한미 간
기준금리 차는 1.5%포인트로 좁혀지게 됐습니다. 이번 11월 FOMC는 만장일치로 25bp 인하를 결정했다라는 점이 다소 특징적이었습니다. 우려했던 매파보다는 중립적인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11월 성명서를 봐도 경제 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장돼 있다라는 그러한 의견이 전반적으로 유지가 되었고 전반적으로 경기 연착륙을 바라보고 있는 연준의 자신감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12월까지 점도표나 고용 지표 등의 큰 변화가 없다면 12월에도 이러한 금리 인하 기조는 이어지면서 25bp가량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은 편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 시장에서 바라봤던 FOMC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예견을 하고 있던 부분이었고 이 미국 대선이라는 가장 큰 이벤트가 트럼프의 당선으로 귀결이 되었기 때문에 트럼프의 당선이 어떻게 연준의 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 중 하나였는데요. 따라서 기자회견에서도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에 대해서 트럼프가 사퇴를 요구할 시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할 권리는 없다 등의 발언을 했고 또 미국 대선 결과가 연준의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발언 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기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2기 출범이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로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시장에서도 트럼프 당선 시 연준에 미치는 영향이 SNS와 대중 연설을 통해서 연준의 정책을 제안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좀 가장 큰 우려가 됐었고요. 또 시장에서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되지는 않을까, 또 관세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조기에 중단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 기자회견 중에서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 윤곽이 드러나서 인플레이션 등 실제 데이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내년 하반기부터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만큼 지금 현재 시점에서 트럼프와 연준 간의 관계에 대해서 크게 정치적 우려를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가 확인이 된 만큼 이제 금리 인하를 확인했고 또 이제 연말에는 어떻게 전개가 될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연말에는 랠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켓 무버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KTNG입니다. 아마 오늘 궁금해하시는 분들 꽤나 많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11% 넘게 급등세 나타내고 있고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급등하고 있는데 관심 가지고 계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오늘 뭐 실적 발표한 여러 회사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크래프톤도 마찬가지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였고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어요.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내려갔죠. 근데 반대로 KTNG는 또한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는데 올라왔습니다. 그 차이점이 뭘까요? 과연? 그 차이점은 제가 봤을 때는 주주환원 정책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KTNG가 실적만 발표한 게 아니라 주주환원 정책으로 이제 자사주를 1조 3천억 정도 매입해서 소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다가 2조 4천억 정도 배당을 하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좋게 나와도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이렇게 주주환원 정책을 펴게 된다면 주가는 크게 상승을 한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은 실적이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주주환원 정책을 어떤 식으로 펼쳐나갈 것인지 그에 대한 정확한 플랜을 기업에서 얘기를 해준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 투자자가 되었던 기관이 되었던 외국인이 되었던 누구나 다 사고 싶어하는 종목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저는 KTNG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이제 주주환원 정책으로 오늘 크게 급등을 했고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크래프톤이랑 또 그거는 네이버는 박수원 네네.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기업이잖아요. 괜찮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금 현재 워낙 지금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고 행보 구간을 좀 보여주는 위치에서 실적 발표가 됐는데 이게 오히려 세로니 현상이 좀 만들어졌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들은 뭐 다음 주 뭐 길어봐야 다음 주 월화 정도면 저점을 다시 잡을 것으로 보고 네. 있고 그리고 앞으로 뭐 성장 스토리는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네. 뭐 조금 더 주가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면은 주주하는 정책을 좀 더 펴내는 게 좋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하락 추세는 뭐 길어봐야 다음 주 내에서는 해결될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일단 홀딩 하시고 주가 조정을 더 크게 받는다 한다면 저는 소위 얘기해서 추가적으로 더 매수하셔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뭐 4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좀 크래프톤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4분기 실적도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인데 젤 일렉트릭이고요. 8% 넘게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만나봤던 이슈랑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 기업을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단기 그리고 전기 배선 기구류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도 영업이익이 한 77억 정도가 나왔는데 벌써 2분기 누적으로만 63억 원을 기록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영업이익이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일단은 뭐 일반 배선기구, 스마트 배선기구, 차단기, 스마트 분전반, 주택용 분전반, 이런 전자 접촉기, 개폐기 이런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수출적으로 보면은 좀 이슈력이 하나가 좀 있는데요. 최근에 이 테슬라와 전력 관리 기업인 이튼과 이 파워 기술 협력 소식이 최근에 전해졌었는데 이 미국 전력 관리 기업 이튼과 이 제일 일렉트릭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크 차단기 어셈블리를 공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 관련 그리고 ESS 저장 장치 관련 그리고 배터리 화재 관련으로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특히 이제 납품한 이제 아크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이 과부하 합선 누전 그리고 아크 이런 불꽃 같은 것도 다 체크가 돼서 전기를 차단해주는 어떤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재 쪽에 상당히 좀 강점이 있는 그런 제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술력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수출이 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호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 주가도 이전 주가만큼 현재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뭐 긍정적으로 이런 전력 관련 이슈만 계속적으로 나와준다면 주가의 분출도 강력하게 한 번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전 주가 정도 수준까지 충분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매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지금 가격부터 여러분들이 좀 분할로 접근을 하시는데 9,45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쭉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만약에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오게 된다면 최소한 한 12,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바라보시고 혹여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올라간다면 일정 부분 뭐 신고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 관점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일렉트릭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 앞으로도 주가를 좀 기대해 볼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시죠. 세 번째 기업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앞서서 또 박수원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던 기업이기도 한데 이 기업을 말씀을 해주실 때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고 보니까는 외국인 수급도 계속해서 붙고 있는 기업입니다. 수급만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이 기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현대차 그룹 안에서는 제가 현대글로비스를 뭐 가장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 물론 지금 현대모비스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현대오토에버가 최근에 크게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반등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튼 그중에서 저는 현대글로비스를 계속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그만큼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PCTC라고 해서 자동차를 운반하는 선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현대차, 기아차만 운반하는 게 아니라 벤츠라든가 여러 완성차 업체들과 수주를 해서 지금 현재 운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덩치가 엄청나게 커진 상황이죠. 매출도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적인 부분이라든가 지금 이제 재무적인 부분들이라든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현대차가 최근에 보면 전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일단 지금
뭐 1위 업체가 전체 뭐 시장에서 세계 자동차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1위가 지금 도요타지 않습니까? 도요타고 2위가 그동안 이제 폭스바겐이었고 3위가 현대차 그룹이었는데 지금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론 매출이 생산 대수, 판매 대수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매출로 봤을 때는 물론 현대차 그룹이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확실하게 나면서 영업이익만 보게 되자면 도요타 다음으로 가장 높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제는 좀 현대차 그룹을 또 다른 차원에서 좀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지금 순이익이 지금 이제 1조 3천억 정도 형성될 거라고 얘기를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4분기 실적을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뭐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1조 3천억 정도라면 충분히 주주하는 정책에서 파격적인 내용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동사 같은 경우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지분 관계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분 관계를 보면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정의선 회장이 지금 이제 2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4.88%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지금 4.46%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 대략적으로 30%가 조금 안 되죠. 30%가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인데 그 외에도 보게 되면 이제 지금 이제 PF들이 좀 들어오긴 했어요. 뭐 그들 또한 지금 이제 뭐 10%, 11% 정도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 여기서 만에 하나 외국인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오게 된다면 지분 싸움에 대한 부분들도 이슈화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뭐 지수가 아니라 지금 이제 지분 관계 때문에 노이즈가 많았던 회사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뭐 고려아연이기도 했었고 뭐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만에 하나 여기서 외국인들과 그리고 정의선 회장을 필두로 하는 지금 이제 지분 관계 싸움이 만에 하나 벌어진다면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상당한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죠. 물론 지금까지는 제가 생각하는 내피셜입니다. 뭐 내피셜이긴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그런 지분 관계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실적은 너무나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고 그리고 순이익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펼지 상당히 좀 궁금한 사항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현대글로비스는 하방 쪽보다는 상방 쪽에 룸을 열어두고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현대글로비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앞서서 만나봤던 뭐 지분 이야기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폭스바겐이 최근에 중국에서 굉장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의 사업은 많이 철수를 하고 미국 쪽이라든지 인도 쪽에서 계속해서 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전체 시장의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폭스바겐보다는 현대차와 기아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주는 듯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현대차 계열 가운데서 현대글로비스를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전체 지수를 이기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주가 상승률이 뭐 급격하게 나오는 기업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에버다임입니다. 오늘 장중에는 9,4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고 이거 어제 이 거래일 전에 보니까는 23% 이상의 급등세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재건 쪽을 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이제 재건 이슈 나올 때마다 제가 종종 언급을 드리는 맞아요. 그런 네. 종목이죠.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최근에 조금 강력한 상승력이 두 번이나 나왔다가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주 중에 좀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굴삭기용 어태치먼트, 이제 브레이커, 크러셔 이렇게 좀 부시는 어태치먼트와 그리고 타워 크레인, 발전기, 락드릴, 락툴, 그리고 콘크리트 펌프카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건 이슈와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또 이미 이제
올해 초였죠. 한 3월 정도에 이 우크라이나 파트너사와 손잡고 현지 인프라 복구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전력도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특수장비 제조업체 테크온 플레카데와 이 현대 에버다임이 협업으로 이 드릴 크레인 트럭을 현재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좀 불거질 수 있고 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앞으로 이제 정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러 발언을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그때마다 단기적으로 좀 강력하게 주가가 좀 불을 뿜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가 일단 뭐 전전날 한 11월 6일 날 좀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왔다가 그 이후로는 거의 이제 도직격 흐름으로 지금 옆으로 약간 좀 횡보하면서 이제 두 개의 캔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크게 밀리지 않고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9,200원대부터 한 8,7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 주가가 지금 이제 막 다시 상승력이 나오려고 하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각을 받는다면 최소한 1,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한 번 정도 강력하게 뿜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테마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다소 조금 부진한 측면은 있지만 이 자본 총계 1,818억 대비 시가총액이 1,645억으로 좀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안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 에버다임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사실 미국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한국 증시가 좀 상승 출발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고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져 줬습니다만 이것을 좀 종가까지 코스피는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좀 아쉬운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들을 따져보면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뭐 코스피 쪽에서 들어오는 모습들은 있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 선물 쪽에서 매도 전환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면서 좀 제한적인 모습들이 나타나주는 것이 좀 큰 영향을 좀 주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에서의 상승 흐름들을 살펴보면 트럼프 관련해서 상승했던 종목군들이 하락 전환을 하고 좀 기술주에 대한 상승이 이어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겠으나 이 부분들이 한국 증시의 제한적인 모습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당분간 한국 증시의 움직임들이 악재가 좀 소멸됐어도 수급이 좀 돌아오긴 아직 이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수급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약간 절망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잘 가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KSP 좀 보고 있고요. 현재 KSP 같은 경우 트럼프가 한국 조선 협력 발언에 있어서 좀 기대감이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선박 엔진 핵심 기술이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좀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 가스관에 대한 부분들이 LNG 선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의 좀 매출 수혜가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는 만큼 시장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가격적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 쪽 KSP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감의 기술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떠셨습니까? 오늘 시장 정강 이제 후약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첫 출발은 좋았습니다. 전일 이제 미증시 이제 대선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거치는 분위기였고, 연준 쪽에서 11월 이제 FOMC 결과도 나왔잖아요. 두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도 인하하게 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훈풍으로 시작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었는데, 약간 막판 뒷심이 좀 부족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도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오늘 출발은 좋았었거든요. 근데 대체로 보합권이거나 SK 하이닉스 역시도 1%대 그냥 상승해서 멈추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었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1.3%나 올랐습니다. 전거래일에는 코스닥 시장이 제약 지수의 영향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에 대한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완화도 됐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선되게 되면서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미치는 그런 불안감과 공포감 대비해서는 전일 사실 선방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일 코스닥이 떨어졌었던 거는 제약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떨어졌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또 선방을 해준 부분이 제약지수의 반등으로 인해서 이게 그 상쇄가 돼버리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일단은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지금 코스닥에서는 1위 기업이잖아요. 오늘 이제 기술 이전 소식까지 나와주면서 급등세가 강하게 나와줬는데, 알테오젠 이외에도 오늘 리가켄바이오도 여전히 굳건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고가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는 제약바이오 종목 섹터이기도 한데, 이런 이제 대장 종목들의 흐름이 꺾이지 않으면 그래도 이제 업종 전반에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그런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섹터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예의주시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금투세 폐지 이슈가 나오니까 금투세 폐지 이슈에서 사실 가장 또 수혜받을 수 있는 시장은 코스닥 시장이잖아요. 금투세 폐지 이슈 나왔을 때 코스닥 시장이 또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코스닥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제약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제약지수도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현재 기술적인 흐름만 잠깐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각 수렴 형태로 지난 6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이 추세가 형성되는 모습이 지금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수렴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방향성만 상방으로 한 번 더 강하게 뚫어주게 된다면 전고점 돌파로 제약지수의 또 랠리가 또 기대가 되는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체크를 해나가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이제 대외적인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 중에서 가장 큰 요소였었던 대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금투세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완화되고 있는 기조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사실 약세 움직임은 이번 주 내내 그런 이제 불확실성으로 돌아갔었던 미 대선에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주간이었기 때문에 금요일장에서는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우리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중국 증시, 일본 증시까지도 미쳤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요 이제 지수도 한번 보면요. 오늘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대, 중국 상해종합지수 같은 경우 전거래 상승세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중국 지수 역시도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금 아시아 국가 증시들이 쉬어갈 때 우리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숨고르게 하는 모습이 나와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개별 종목들 물반 고기반 장세였습니다. 상승 종목들만큼이나 일부 좀 약세 움직임이 나왔었던 하락 종목들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불확실성이 지금 거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11월 증시에서는 증시의 방향성이 잡혀 나가는지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초점을 좀 맞추시면서 시장 전략 세워 나가신다면 연말에서 이제 연초 랠리까지 또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긴 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시장 흐름을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서 전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약 보합권에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꽤 좋았는데 장중에 하락 전환을 하게 됐고요. 장중에 2,553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현재는 2,560선 초반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0.1포인트
2%가량 내림세 2,561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립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1% 넘게 오르면서 742.96포인트에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보시면 오늘 장중에 외국인이 그래도 소폭이지만 매수 우위로 돌아서줬고요. 기관이 매수 주체로 나서줬습니다. 개인은 팔졌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외국인이 2천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 개인이 2천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11월 8일 금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는 빅위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이제 모두 다 마무리가 됐고 한국의 굵직굵직한 기업들 네이버, 크래프톤, 카카오 같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FMC도 이제 모두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중요한 이벤트들은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앞으로 시장의 변동성은 좀 유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 따른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기승을 부렸고 또 다만 또 한국의 이 반도체 기업들은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이 흐름이 다음 주에도 이어질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마켓스피드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단기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남북 경협주 오늘도 움직였습니다. 4.7%, 우크라이나 재건도 오늘 움직였고요. 4.5%, 실적 테마로 봤을 때 K전력 2.6%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갔습니다. 결국에는 미국 쪽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얼만큼 늘어나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발 훈풍에 따라서 오늘 한국 시장에서도 테마주 쪽,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남북 경협 쪽에 강력한 상승 탄력을 보인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상한가 안착한 기업들도 꽤 많습니다. 성우, 자이글 모두 다 상한가 안착을 했고 하이드로리튬 20% 넘게 급등세, 토모큐브 20% 넘게 상승세, 한올 소재과학도 21% 넘게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어제 토모큐브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날에는 주가가 급락 흐름이 나왔지만 오늘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아가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을 했을까요? 마감 지수 상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은 좀 엇갈리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권, 코스닥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은 743선까지 올라가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그렇다면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오늘 SK하이닉스가 1.5% 넘게 상승세,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오늘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좀 포지션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LG엔솔 저점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앞으로 IRA 법안이 폐기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 나왔고요. 아무래도 배터리 쪽으로는 관세가 더 부과될 것이다라는 우려감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에서 공장을 현재 만들고 있는 LG엔솔이 급락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고 3% 넘게 상승 탄력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39만 8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만 여전히 40만 원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1% 가깝게 상승세, 현대차가 2% 가깝게 빠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기아는 여전히 하락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락세 나왔고요. 1% 넘게 하락하면서 9만 3천 원대, KB금융과 신한지주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11위권부터 15위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네이버가 주가가 그래도 장 초반에는 좀 이번 주 초반에는 괜찮았습니다. 주가 한번 탄력을 받으면서 네이버 실적 발표하면 주가가 좀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막상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로 네이버의 주가는 오늘 좀 빠졌고요. 3% 가깝게 하락세 나왔습니다. 포스코홀딩스 2.4% 넘게 하락세, 고려아연 오늘 8% 넘게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고려아연은 계속해서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2% 넘게 상승세, 삼성물산은 0.57% 넘게 상승하면서 12만 3,100원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오늘 사실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결국에 시장의 주인공은 알테오젠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요. 오늘 1시에 굉장히 중요한 공시가 나왔습니다. 기술 이전 계약 소식이 나왔었고 이에 따라서 오늘 15% 넘게 급등세에 나왔습니다.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43만 7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단숨에 40만 원대를 넘어섰고요. 오늘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1% 가깝게 상승세, 에코프로가 1.2% 넘게 상승세, 리가켄바이오가 4%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HLB가 약간 밀리면서 전체 지수 대비해서도 언더퍼폼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휴젤 3% 가깝게 상승 탄력 받으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잦은 상장 폐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주가가 좀 급락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저점 매수 들어왔고요. 클래시스 다시 한번 5.8% 넘게 내렸습니다. 48,500원대 그리고 삼천장제약도 1% 넘게 조정을 받았고 반면에 어제 또 두 자릿수 이상의 급락 흐름이 나왔던 엔캠 오늘은 소폭 반등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좀 음봉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HPSP 1% 가깝게 상승하면서 35,6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의 알테오젠이 선전해주면서 제약바이오 업종 지수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이 밖에 트럼프 트레이드도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조선주, 건설, 방산, 우주, 항공 쪽도 견조한 흐름 이어갔습니다. 다음 주엔 또 어떤 시장이 펼쳐질까요? 전략 계속해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또 어떤 이슈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앞서서 앵커님이 슈퍼위크였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 주는 좀 숨고르기 하면서 계속 좀 쉬어가면서 눈치 보는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이제 하방으로 가기보다는 말 그대로 계속 방향성을 좀 잡아 나가는 쪽으로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져가 보고요. 여전히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실적 발표 시즌이긴 하거든요. 실적 발표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업들도 다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다음 주 이제 월요일에는 중국의 광군제가 열릴 예정이고요. 또 이달 말에는 미국의 또 추수감사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쇼핑데이에 좀 초점을 맞춘다면 쇼핑데이 때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 또 화장품 섹터 아니겠습니까? 화장품 관련 섹터들이 지금 최근에 한 2주일 정도 내에 계속 반등의 움직임을 또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갖고 이벤트를 체크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이벤트가 당장 이제 다음 주 이제 월요일에 시작된다고 해서 종목에 대한 너무 큰 기대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 프라임데이 때도 프라임데이 하던 그 당시보다도 이후에 매출을 집계했을 때 이 정도 나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더 반응이 좋았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광군제 이후에 우리 또 K-뷰티가 또 중국 쪽에서 화장품이 얼마나 또 판매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좀 중점적으로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최근에는 중국에 대한 사실 수출 모멘텀보다 미국에 대한 수출 모멘텀이 더 크기 때문에 이달 말에 또 다가오는 미국의 이 추수감사절 이슈까지도 우리가 본다면 계속해서 이 연말 홀리데이 이벤트를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내내 또 화장품 관련 섹터가 지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조정을 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세를 만들어 나가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관찰을 해보시면서 전략을 세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한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각종 또 경제 지표들도 나올 예정입니다. 발표가 나올 예정인데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목요일에는 이제 PPI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 인하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이제 경제 지표 굉장히 좀 예의주시했어야 했는데요. 일단은 FOMC에서 이번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기 때문에 이번 그냥 경제 지표는 좀 가볍게 확인만 하고서 지나가는 쪽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다음 주 사실 엄청 큰 빅 이벤트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이번 주랑 비교는 했을 때.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시장의 방향성이 지금 계속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관건이 지금 11월 달이기 때문에 방향성에만 좀 초점을 맞추면서 시장 전략 세워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테마 섹터는 일단 화장품 좀 지켜보자라고서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중국 광군제가 다가오고 있고 화장품주 중국에서 또 이제 관련해서 경제부양책 이야기가 오늘
내일 나오게 될 텐데 그렇다면 또 그 내용에 따라서 탄력을 더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 이제 다음 장 봐야죠. 시초가 공략주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제가 뭐 앞서서 화장품 섹터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화장품주인가요? 네, 화장품주 가지고 왔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ODM 관련주 코스메카 코리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 하면은 저는 10대 때 쓰던 이제 비비크림이 떠오르더라고요. 한스킨 비비라고. 한스킨 아직도 써요. 아, 그렇군요. 네. 중학교 때는 여중생들이 네. 다 그 가방 안에 한스킨 비비크림 하나씩 네. 가지고 다녔었거든요. 맞아요. 이 한스킨 비비크림을 국내 최초로 만든 곳이 이 코스메카 코리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나이가 왠지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한국과 중국, 미국 법인을 기반으로 해서 코스메카 코리아가 ODM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자회사는 또 잉그루드랩이 있죠. 잉그루드랩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시장에서 반등이 좀 나와주더라고요. 근데 자회사보다는 지금 ODM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좀 큰 상황이잖아요. 잉그루드랩은 올 여름에 그 선크림에 대한 수요로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 선크림에 대한 수혜를 사실 기대해 본다면 내년쯤 우리 시청자분들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고, ODM 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국내 이제 3위 ODM사로 역사적인 이제 최대 매출이 기대가 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매출이 한 1,600억 원 가량 낸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도 여전히 계속해서 이런 또 수출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법인 같은 경우에는 중저가 위주의 신규 인지 브랜드를 공략해서 현재 500여 곳의 고객사를 확보를 한 상황이고요. 북미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의 올리브영, 다이소, 일본의 돈키호테 이런 쪽에도 지금 진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유통 채널 역시도 다변화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배당 중단이 한 5년째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주주환원에 대한 그런 이제 모멘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배당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 볼 수 있고요. 특히 코스메카 코리아는 이제 코스피로 또 이전 상장한다는 그런 이제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지금 좀 풍부한 그런 이제 ODM사가 아닌가라고 보였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기술적인 구간들도 잠깐 체크를 좀 도와드리자면요. 9월 달까지 최고가가 98,000원대까지 올라간 종목입니다. 한 달 정도 조정세를 주긴 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잉글로드랩과 이제 동반해서 같이 상승세가 나오는 모습이 관측이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단기적인 지지 구간 명확하게 지금 72,000원 구간대 잡혀 나가고 있기 때문에 72,000원 구간대를 손절가로 잡아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7월 달 이제 고점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헤드앤숄더 구간 잡아보면 92,000원 구간대까지 회복세 나오는지 보면서 전고점 돌파 이후 계속해서 장기적인 우상향 추세 만들어 나가는지 흐름 보면서 추가적인 전략까지도 세워 나가시면 좋을 만한 ODM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지금 이제 미주 매출 그리고 이제 중국향 기대감 등 받아가면서 화장품주들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상반기에 역사적으로 최대 매출을 기록했기도 했다라는 점. 앞으로 또 매출 성장, 실적 성장에 있어서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93,000원, 손절가는 72,0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참여한 상생협의체가
중개 수수료 합의안 마련을 위해 11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끝내 합의가 결렬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률입니다. 공익위원들이 수수료 평균 6.8%, 배달비 현행 유지 등 중재 원칙을 제시했지만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가 이에 부합하는 상생 방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수수료안은 오는 11일 플랫폼들이 합의 가능한 수준의 새로운 안을 가져오면 한 번 더 회의를 열어 합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11일 회의에서도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수수료 상한제 등 입법화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기술마켓 우수기업 시상식을 오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도로공사는 2018년 도공기술마켓 플랫폼을 출범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등 성장 기회를 모색해왔습니다. 행사에서는 그간 우수한 성과를 보인 8개사에 상을 수여했습니다.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운 게 판로 개척입니다. 초기 시장 진입에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도로공사는 플랫폼 출범 후 신기술 920여 건이 등록됐으며 구매액 규모는 1조 4,3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술 개발과 검증 그리고 시험 시공, 해외 판로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국도로공사는 중소기업 기술마켓 총괄 운영기관이자 SOC 분야 혁신 제품 평가 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이 그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실 수 있도록 도로공사는 2030년까지 구매액을 2조 5천억 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글로벌 패션 그룹 피에르 가르댕의 로드리고 바실리카티 가르댕 대표 겸 총괄 디렉터를 이데일리 TV가 만났습니다. 한 브랜드가 수십 년 동안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4년 전 경영을 맡은 가르댕 대표는 브랜드 철학과 혁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풀어놨습니다. 이혜라 기자가 만났습니다. 한국을 찾은 가르댕 대표는 그룹의 역사는 단순한 브랜드 성공 스토리 이상을 의미한다고 자신했습니다. 글로벌 시장 타깃의 신규 브랜드가 속출하고 소비자의 니즈도 빠르게 변화하는 시점. 전통 브랜드로서의 경쟁력을 묻자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이면서도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모습이라고 답했습니다. Questo interesse verso la novità, certo che può voler dire nuovi brand, nuove realtà creative, ma sta ai vecchi brand rinnovarsi al limite, no? Noi abbiamo la fortuna di avere questo DNA dentro di noi, per cui cerchiamo sempre il nuovo, cerchiamo anche di non imitare noi stessi. Un marchio secondo me si può adattare e evolversi mantenendo queste caratteristiche personali. 가르댕 대표는 정체성으로 대변되는 개성 DNA, 즉 독창성을 유지하며 성장해온 이유로 라이선스 유통 방식을 꼽았습니다. In realtà, inventando le licenze, che vuol dire esattamente quanto di più ecologico ci possa essere. Io disegno qui, mandare il disegno non costa niente né in termini di energia né niente. Lì prendono il disegno, lo producono lì con le tecnologie del posto e lo distribuiscono lì. È perfetto a livello ecologico perché non c'è il problema del trasporto. Lui ha fatto questo per primo. 타 브랜드와 차별화한 홍보 전략도 경쟁력으로 언급했습니다. 상업 광고보다는 브랜드 스토리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며 소비자들과 소통해왔던 겁니다. Non so se hai notato, ma Pierre Cardin, la Maison Pierre Cardin, non ha mai speso nulla in pubblicità. I licenziatari forse un pochino, ma poco, 2%, non niente. Mentre crediamo molto nella comunicazione. La comunicazione è espressione di contenuti, è una spiegazione, una storytelling, allora eleva l'umanità e secondo me questa in realtà è un modo di fare promozione serio, diciamo così. Per quello Cardin ha sempre fatto solo comunicazione e non pubblicità.
피에르 가르댕은 유럽 우주국과 협력해 만든 우주 비행사용 훈련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기술의 진보를 일상에 녹이는 것. 가르댕 대표의 최근 관심사는 브랜드의 또 다른 진화 가능성입니다. Questo non è solo al fine di dire lavoriamo per il tema dello spazio, che è il nostro DNA, bellissimo, Cardin è proprio lui, e vedere come le tecnologie che stanno evolvendo nel mondo dello spazio per rendere l'uomo completamente indipendente su uno piccolo spazio, questo piccolo vascello che è la tuta, io ho immaginato come si potrebbe tradurre positivamente sulla Terra. 정체성을 지키는 혁신, 진정성 있는 소통. 피에르 가르댕이 오래도록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보여줍니다. 이데일리 TV 이해랍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